한겨울밤, 고열에 시달리는 손자를 외면하고 문을 걸어 잠근 시어머니.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훈육이다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압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을.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며느리의 처절하고 차가운 복수극. 과연 그녀는 괴물이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연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은수는 꽁꽁 얼어붙은 문짝을 주먹이 찢어질 듯 두드렸다. 손등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소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식어가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방 안에서는 묵주 굴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 인기척은 없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훈육이다. 어미가 참을성이 없으면 아이가 나약하게 자라는 법이야. 날이 밝을 때까지 밖에서 내 죄를 뉘우치거라.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서리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은수는 품속에 도연을 더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가슴의 오르내림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웠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지 벌써 반시각이 지났다. 이대로라면 아이는 죽는다. 훈육이라니요. 이건 살인입니다. 약방 13만이라도 내주십시오. 제발요. 절규에 가까운 비명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은수의 눈동자가 절망을 넘어선 광기로 번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자비를 구하지 않기로 했다. 은수는 아이를 잠시 처마 밑 마른 땅에 뉘어놓고 마당 구석에 놓인 장작패는 도끼를 향해 달려갔다. 무거운 쇠뭉치가 가녀린 손에 들려 허공을 갈랐다. 쾅쾅 우지끈 약재 창고의 낡은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다. 시댁의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금기를 깨뜨린 순간이었다. 은수는 미친 듯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산삼, 녹용, 아이의 열을 내릴 우황청심환이 있어야 할 약장은 비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젖혔다. 그러나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마치 누군가 오늘 밤 아이가 위급해질 것을 미리 알고 약을 모조리 치워버린 것처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때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뚝 끊겼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적막이 찾아왔다. 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쳐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달빛 아래 도연의 작은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조씨 부인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으나 문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죽음이었다. 은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검붉은 원한이 심장 깊은 곳에 그리를 틀기 시작했다. 은수의 기억은 차가운 아이의 시신에서 벗어나 3년 전 따스했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민씨 가문의 대문을 넘던 그날, 그녀는 자신이 이 낡고 기우뚱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상인의 딸이라는 천한 신분을 씻어내고 양반가의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썩어가는 기둥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그보다 더 황폐한 시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를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은 채 안방 문턱에 걸터앉아 곰방대만 태우고 있었다. 은수가 가져온 수십 개의 혼수함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환영의 미소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짓는 섬뜩한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은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빚을 갚아줄 걸어 다니는 돈주머니에 불과했다. 천한 장사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돈으로 양반 족보를 샀다고 해서 네 뼈까지 귀해질 줄 아느냐 들어오너라.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이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낳는 것뿐이다. 그날부터 은수의 지옥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날랐고 한밤중까지 바느질을 하며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친정에서 가져온 막대한 지창금은 시어머니의 손에 들어가 빚을 갚고 땅을 되찾는 데 쓰였지만 은수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닌 멸시와 구박뿐이었다. 남편 민기주는 과거 시험 공부를 핑계로 사랑방에 틀어박혀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다. 하지만 은수는 버텼다. 아이만 낳으면,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다면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다. 매일 밤 삼신할머니께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태기가 찾아왔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조씨 부인의 태도는 묘하게 달라졌다. 귀한 씨를 품었으니 몸조심해야 한다. 네 몸은 이제 네 것이 아니라 가문의 것이다. 시어머니는 은수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고 귀한 보약을 지어 먹였다. 은수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배려라고 착각했다. 남편 기준도 처음으로 은수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은수는 그 찰나의 행복에 취해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잊으려 노력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차가운 집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었다. 산통이 시작된 날, 은수는 꼬박 하루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투를 벌였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산파가 고추입니다. 튼실한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아보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녀의 품에 안긴 것은 따뜻한 핏덩이가 아닌 허공뿐이었다. 조씨 부인이 탯줄을 자르자마자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고는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천한 것에 손을 타면 아이가 부정탄다. 이 아이는 민씨 가문의 종손이니 앞으로 내가 직접 기르겠다. 은수는 갓 낳은 핏덩이를 빼앗기고도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르는 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산모가 누워있는 방은 냉골처럼 차가웠다. 저 집으로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지만 시어머니는 유모를 따로 드렸다며 은수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은수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애원하자 조씨 부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거래를 제안했다. 아이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친정에 기별하여 인삼과 녹용을 더 가져오너라. 귀한 종손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때 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더 많은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인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현이라는 이름조차 시어머니가 지어주었고 은수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기 위해 친정의 곳간을 헐어야 했다.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는 애미가 덕이 부족해 아이가 보채는 것이라며 은수를 타박했고 은수는 죄인이 되어 돈을 바쳤다. 도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은수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치마폭에서 자라야 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엄마보다 할머니를 먼저 배웠을 때 은수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굶기거나 꼬집으며 화풀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은수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더 이상 가져올 것이 없어지자 시어머니의 학대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학대의 칼끝은 이제 은수가 아닌 어린 도연을 향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가혹한 훈육들. 은수는 그것이 훈육이 아님을 알았지만 막을 힘이 없었다. 어머니, 도연이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제발. 과거의 은수는 무릎을 꿇고 빌기만 했다.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호소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비웃음뿐이었다. 그때 자신이 더 강하게 맞서 싸웠더라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더라면, 오늘 밤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회상은 다시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다. 은수는 품에 안긴 싸늘한 도연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후회는 독이 되어 심장에 퍼졌다. 3년 전 꽃가마를 타고 들어왔던 그 순진한 여인은 이제 없다. 돈으로 사랑을 사고 인내로 평화를 구걸하던 은수는 오늘 밤 죽었다. 조씨 부인의 학대는 가문의 법도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고도 잔혹하게 행해졌다. 도연이 4살이 되던 해 겨울,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물통이 놓였다. 살얼음이 낀 찬물이었다. 조씨 부인은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게 했다. 사내 대장부는 한겨울에도 냉수마차를 하여 길을 달려내야 한다. 이것이 그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으앙 차가워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얼어붙은 허공을 갈랐다. 도연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햇마루에 앉아 회초리를 탁탁 두드리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오려 할 때마다 매서운 호통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개석거라 민씨 가문의 종손이 고작 찬물 따위에 굴복해서야 쓰겠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은수는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아이의 처참한 꼴을 본 그녀는 이성을 잃고 물통으로 달려들었다. 맨손으로 얼음물을 휘저어 아이를 건져 올리자 도연은 젖은 강아지처럼 어미의 품에 파고들며 덜덜 떨었다. 은수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가 얼어 죽겠습니다. 훈육이라니요. 이건 고문입니다. 닥치거라. 천한 장사치 집안에서 자란 내가 양반가의 기계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 오냐오냐 키우니 아이가 저리 약해 빠진 게다. 썩 비키지 못할까. 조씨 부인이 회초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남편 민기준이 들어왔다. 은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서방님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도연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민기준은 파랗게 질린 아들과 분노한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부릅뜨자 그는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다. 효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비겁함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부인, 어머니 말씀이 옳소. 사내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오. 나도 어릴 적엔 다 그렇게 컸소.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시오. 은수는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말은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아비라는 사람이 자식이 죽을 지경인데도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외면하고 있었다. 은수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하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 도연을 떼어내 다시 조씨 부인 앞으로 끌고 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은수는 절망했다. 그날 밤 도연은 열이 펄펄 끓었지만
조씨 부인은 약을 주는 대신 정신 수양이라며 아이를 광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 배가 고파봐야 쌀 귀한 줄 알고 추워봐야 옷 따뜻한 줄 안다. 자는 것이 이유였다. 은수는 밤새 광문 틈으로 들려오는 아이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잠든 새벽. 은수는 부엌에서 훔친 주먹밥 하나를 품에 안고 몰래 광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주먹밥을 밀어넣자 어둠 속에서 고사리 같은 손이 튀어나와 허겁지겁 받아먹었다. 엄마, 엄마, 목이 메어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며 은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도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조씨 부인은 빈 주먹밥 그릇을 은수의 면전에 던지며 경고했다. 그녀는 이미 집안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은수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 집안에서 은수는 철저히 고립된 이방인이었고 도현은 인질이었다. 네가 감히 내 교육을 망치려 드는구나. 한 번만 더 몰래 음식을 주면 그땐 네 손목을 분질러 버릴 것이다. 아니, 네가 아끼는 그 아이가 대신 벌을 받게 될 게다. 은수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맞서면 맞설수록 그 화살이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택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침묵과 인내가 결국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관이 되리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거대한 괴물처럼 은수와 도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민씨 가문의 높은 담장은 감옥의 벽보다 견고했고 그 안에서 은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숨죽여 오는 것뿐이었다. 반격의 불씨는 아직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웠다. 지난 겨울 냉수마찰의 여파는 혹독했다. 도연은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작은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했다. 은수는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를 닦아내며 제발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했다. 의원을 불러달라는 은수의 애원은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완고한 고집에 막혀버렸다. 사내 아이가 고작 감기 따위에 의원을 부르다니 소문이라도 나면 가문의 수치다. 스스로 이겨내야 면역이 생기는 법이다. 조씨 부인은 의원을 부르는 대신 미신에 가까운 민간 요법만을 강요했다. 그녀는 은수에게 부정 탄 것을 씻어내야 한다며 한겨울 삭풍이 몰아치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기도를 올리라고 명령했다. 아이가 아픈 것은 애미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늘이 노한 것이니 피를 보며 속죄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마당에서 절이나 하고 있으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제 정성이 부족하여 아이가 아픈 것이니 제 피로라도 씻어내겠습니다. 부디 도연이만 살려주십시오. 은수는 부엌 칼을 들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다. 선홍빛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사기 그릇에 담겼다. 옛말에 위중한 환자에게 가족의 피를 먹이면 기운을 차린다는 속설이 있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피가 섞인 물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다.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생명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차도 없이 끙끙 앓기만 할 뿐이었다.
아직 멀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으려면 밤을 꼬박 세워 3,000배를 올려야 할 것이다. 네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빌어라. 조씨 부인의 호통에 은수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살을 내는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하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고 절을 올렸다. 1번, 2번, 100번, 1000번.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마는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감각을 잃어갔지만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새벽녘이 되자 은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조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은수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재산 양도 각서였다. 은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논밭과 상단 지분의 관리권을 시어머니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연이를 살리려면 귀한 산삼을 써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구나. 네가 진정으로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내 몫으로 가져온 재산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 특별히 의원을 불러주마. 은수는 멍한 눈으로 각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목적이었나?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내 돈을 노린 것이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아이가 죽어가는 마당에 재산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은수는 피 묻은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끝에서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빼앗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여기 있습니다. 제발 의원님을. 조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각서를 챙겼다. 그녀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 금세 도착했다. 은수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농락당했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아픈 틈을 타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의원이 지어준 약을 먹이자 거짓말처럼 도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지자 은수는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피를 쏟고 추위했던 탓이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조차 그녀를 간호해 주지 않았다. 은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이의 방으로 기어가 보니 조씨 부인이 도연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미음 한 숟가락을 받아먹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깨어난 은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보아라.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리 도연이가 살아났다. 네가 흘린 피 따위보다 내 기도가 더 영험하구나. 은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희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모든 공로는 시어머니가 독차지했다. 게다가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던 재산마저 없었다.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다 모든 것을 잃은 어미. 그것이 지금 은수의 처지였다. 도연이 살아난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은수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약점이 되어 은수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올 것이다. 앞으로도 명심하거라. 이 집안의 주인은 나이고 도연이의 생사 여탈권도 내가 쥐고 있다. 네가 주제를 모르고 날뛸 때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이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남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악마는 영혼을 가져간 뒤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연의 장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치러졌다. 민씨 가문의 종손이 요절했다는 소식에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정작 상주인 은수의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소복을 입은 채 마당 구석에 무릎 꿇려 있었다. 조씨 부인은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통곡하며 며느리를 손가락질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손주야. 전현이 들어와 집안을 망치더니 기어이 제 새끼까지 잡아먹었구나. 며느리가 살이 끼어 귀한 종손을 죽였어. 조씨 부인의 악에 바친 저주는 문상객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은수를 곁눈질했다. 어미가 얼마나 독하면 자식 죽는 줄도 몰랐을까. 천천. 역시 천한 피는 속일 수 없는 모양이군. 비난의 화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은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처럼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을 뿐 물기는 없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뜩함을 주었다. 남편 민기주는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 아내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그 비겁함조차 이제는 놀랍지 않았다. 저 재수 없는 년을 당장 내다 버려라. 내 손주 곁에 두는 것도 끔찍하다. 장례가 끝나는 대로 내칠 것이니 그전까진 광에 가두어 두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은수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은수는 반항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도연이 누워있는 작은 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가 바보 같아서. 속으로 삼킨 말들이 가슴속에서 피가 되어 흘렀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캄캄한 광에 갇히자 참았던 한기가 몰려왔다. 집단 몇 개가 널브러진 바닥은 얼음장 같았다. 은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품에 안겨 체온을 나누던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땅 속에 묻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이라는 어린 종년들이었다. 그녀들은 광 근처 우물가에서 그릇을 씻으며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야, 너 봤어? 도련님 얼굴 말이야.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더라니까 그냥 열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아. 쉿티 목소리 낮춰 마님 귀에 들어가면 혀가 잘릴 소리야.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마님이 약탕관을 직접 씻으시는 걸 봤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했어. 평소에 도련님께 먹이던 보약 냄새가 아니었다고. 은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숨조차 쉬지 않고 문틈에 귀를 바짝 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뿐인 줄 아니 마님이 나한테 약재 찌꺼기를 뒤뜰 감나무 밑에 깊이 파묻으라고 시키셨어.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엽전 꾸러미까지 쥐어주셨단 말이야. 뭔가 찜찜해. 세상에. 설마 마님이, 에이. 설마 친손자한테 그러셨겠어. 며느리 쫓아내려고 벼르시긴 했지만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은수는 숨을 멈추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독살이었다. 조씨 부인은 은수를 내쫓고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친손자에게 독을 쓴 것이다. 설마 죽일 생각까진 없었을지 모른다. 그저 아프게 해서
은수의 죄를 묻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그 죄를 은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은수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해갔다. 초점 잃은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사리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이를 죽인 원수와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죽여버릴 거야. 내 아이를 죽인 대가 똑같이 치르게 해줄 거야. 은수는 집단 속에서 쇠조각 하나를 찾아내 손에 쥐었다.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맺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이었다. 살아서 이 광을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녀는 미친 척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제정신으로 버티는 어미가 아닌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여자가 되어야만 조씨 부인의 경계심을 풀 수 있었다. 은수는 머리를 산발하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리기 시작했다. 히히, 도연아. 맘마 먹자, 우리 아가. 왜 안 일어나니? 히히. 광 밖으로 새어나가는 웃음소리는 밤바람보다 더 스산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깊은 밤. 광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온 이는 은수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늙은 유모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은수는 미친 척 흥얼거라던 노래를 멈추고 짐승처럼 번득이는 눈으로 유모를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다. 유모, 알고 있지. 어머니가 도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유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은수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씨,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말리면 마님이 저까지 죽이려 드실 겁니다. 마님께서는 도련님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아프게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유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은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조금 아프게 내 아이를 조금 아프게 해서 뭘 얻으려고. 아씨가 친정 재산을 털어오게 하려면 도련님이 계속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탕약에 부자를 아주 조금씩 섞으셨는데 그날따라 양 조절을 잘못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자 마님도 당황하셔서 은수는 헛웃음을 흘렸다. 돈 때문에 그깟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멀쩡한 아이에게 독을 먹였다니. 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은수는 유모의 옷자락을 놓아주며 차갑게 명령했다. 약재 찌꺼기. 어디에 묻었어? 뒤뜰 감나무 그 밑입니다. 아씨,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나서봤자 아씨만 개죽음 당합니다. 유모가 나간 뒤 은수는 헐거워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그림자처럼 광을 빠져나왔다. 맨발에 닿는 흙의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뒤뜰 감나무 아래에 도착한 은수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팠을까. 흙 속에서 헝겊에 쌓인 축축한 뭉치가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자 역한 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분명한 부자 찌꺼기였다. 은수는 그 흙투성이 증거물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도연이가 마신 것은 보약이 아니라 할머니의 탐욕 그 자체였다. 이 찌꺼기가 바로 조씨 부인의 목을 챈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에 들렸다. 거기 누구냐? 조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은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들키면 끝이다. 증거를 뺏기고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은수는 품에 안은 증거물을 옷 속 깊이 숨기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히히, 도연아. 할미가 맛있는 거 숨겨놨대. 까꿍. 어디 있니? 흙 파먹자. 냠냠. 은수는 입가에 흙을 묻히고 희죽거렸다. 횃불을 든 조씨 부인이 다가와 며느리의 몰골을 비추었다. 머리는 산발하고 입가에는 흙이 묻은 채 실성한 듯 웃고 있는 은수를 보자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캑캑. 드디어 완전히 미쳤구나. 제 자식 잡아먹더니 꼴 좋다. 내버려 둬라. 미친년이 땅을 파든 흙을 먹든 무슨 상관이냐.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녀에게 은수는 이제 위협이 아닌 흉물스러운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하인들도 낄낄거리며 마님을 따라 사라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은수의 입가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은수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조씨 부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방심해라. 네가 나를 미친년으로 취급할수록 내 칼날은 더 깊숙이 파고들 테니. 그녀는 증거물을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제 은수에게는 확실한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씨 부인을 무너뜨리려면 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 필요했다. 은수는 다시 미친 척 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발로 광으로 돌아갔다. 복수의 판은 이미 깔렸다. 민씨 가문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은수가 미친 척 연기를 시작한 뒤로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밤마다 묘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죽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름 끼치는 울음은 안채 주변을 맴돌았다. 조씨 부인은 처음에는 헛소리라며 하인들을 매질했지만 그녀 역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으흐흐, 어머니, 도현이 추워요. 약 주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은수의 흐느낌은 조씨 부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은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다. 문창호지에 손톱을 긁는 소리를 내거나 문틈으로 내탄 눈을 들이밀며 희죽거렸다. 조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면 은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거나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의 베개맡에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꽃인 한 짝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현이가 죽을 때 신고 있었던 신발이었다.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신발을 집어던졌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누가 밤새 들어와 머리맡에 죽은 손자의 물건을 두고 갔단 말인가. 이게 대체 무슨 조한약에 아무도 없느냐.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은수는 그 시각 광에서 멍한 표정으로 지푸라기를 엮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감시하는 눈이 있었고 미친 여자가 소리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믿었다.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조씨 부인은 점점 귀신이 들렸다고 믿기 시작했다. 무당을 불러라 구슬해야겠다. 원기가 붙은 게야. 조씨 부인이 구판을 벌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집안의 경계는 허술해졌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틈을 타 은수는 조씨 부인의 안방으로 숨어들었다. 미친년이 굿구경을 하러 나왔다가 사라진 줄로만 알지. 감히 안방을 뒤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은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중장부를 찾아냈다. 겉으로는 가문의 살림을 적은 장부였지만 그 속에는 횡령의 기록이 빼곡했다. 소장농들에게서 착취한 쌀을 빼돌려 고리대금을 하고 은수가 가져온 지참금을 남편 몰래 친정 조카에게 빼돌린 내역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조씨 부인을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범죄자로 고발할 수 있었다. 탐욕이 결국 네 무덤을 파는구나. 은수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대신 그 자리에 도연이가 쓰던 베네 저고리를 넣어두었다. 붉은 닭피를 잔뜩 묻힌 저고리였다. 나중에 조씨 부인이 장부를 확인하러 장롱을 열었다가 피 묻은 베네저 고리를 발견하고 기절한 뒤로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은수는 다시 광으로 돌아와 미친 척 춤을 추었다. 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날 밤 은수는 붓을 들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 수신이는 관아의 사또, 그리고 민씨 가문과 앙숙인 지역 유지 최대감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민씨 가문의 조씨 부인이 손자를 독살하고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채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 증거로 장부의 사본 일부와 독초 찌꺼기를 동봉했다. 이 편지가 네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은수는 새벽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믿을만한 하인에게 엽전 꾸러미와 함께 서차를 건넸다. 평소 은수를 동정하던 하인이었다. 이걸 장터 거지에게 주어 관아 문 앞에 두게 해라. 실수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은수의 서늘한 경고의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씨 가문의 종손이 병사가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조씨 부인이 며느리의 돈을 탐해 폐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민기준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들어올 정도로 민심은 흉흉해졌다. 어머니, 밖에서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민기준의 불평에 조씨 부인은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도 계속되는 환청과 환영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게다가 장부를 확인하러 장롱을 열었다가 피 묻은 베네저 고리를 발견하고 기절한 뒤로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 저 미친년 때문이다. 저 년이 살을 날려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당장 내쫓아라. 조씨 부인은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은수에게 퍼부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민씨 가문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뇌물수수와 고리대금 혐의, 그리고 의문의 독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또가 직접 행차한 것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수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미친 척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불어. 썩은 가지가 부러지네. 툭 하고 부러지네. 조씨 부인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오며 악을 썼다. 이건 모함이다. 어떤 놈이 감히 양반가를 능멸하느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또의 손에는 은수가 보낸 장부와 독초가 들려 있었다. 판은 이미 뒤집혔다. 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마지막 쇼를 시작할 때였다. 민씨 가문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수색했고 조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사또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담장 너머로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고 수군거렸다.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내 아들이 과거 급제만 하면 너희들 목이 성할 줄 아느냐. 조씨 부인의 호통에도 사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은수가 보냈던 장부를 꺼내 마루 위로 내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펼쳐진 장부에는 조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죄악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고리대금에 며느리의 지참금 횡령까지 양반가의 안주인이 할 짓이 아니로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가 어째서 사또의 손에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광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산발한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흙투성이 얼굴을 깨끗이 닦아낸 은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그 장부는 제가 보낸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은수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를 가로질렀다. 조씨 부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다. 미쳐서 흙을 파먹던 며느리가 지금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은수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너 미친 게 아니었느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머니가 제 아이를 죽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방심하셨기에 제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은수는 품속에서 헝겊 꾸러미를 꺼내 사또 앞에 내려놓았다. 흙이 묻은 헝겊을 풀자 말라비틀어진 약재 찌꺼기가 드러났다. 이것은 도현이가 죽던 날 어머니가 뒤뜰 감나무 밑에 파묻은 약재입니다. 아이에게 보약이라 속이고 먹이셨던 독초. 부자입니다. 사또가 눈짓하자 의원이 다가와 찌꺼기를 살폈다. 냄새를 맡아본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색이 되었다. 틀림없는 부자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사량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사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친손자한테 독을 먹였다고 짐승만도 못한 년인의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구석에 서 있던 남편 민기준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가리켰다. 어머니, 설마 진짜입니까? 도현이를 어머니가 죽이신 겁니까? 조씨 부인은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아니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조금 아프게만 하려고 했다. 전현이 돈을 안 내놓으니까. 아이가 아파야 곶감 빼먹듯 돈을 가져올 게 아니냐. 양 조절을 조금 실수했을 뿐이야. 스스로 내뱉은 자백이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고 계산적인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돈 때문에, 고작 그깟 돈 때문에 핏덩이 같은 손주에게 독을 먹이셨습니까? 어머니의 탐욕이 도연이를 죽이고 이제 어머니 자신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문제야. 네가 고분고분 돈을 내놓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내 탓이다. 조씨 부인은 발악하며 은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녀를 거칠게 제압했다. 밧줄이 그녀의 몸을 참았다. 항상 고고한 척하며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포박당해 무릎 꿇려졌다. 여봐라, 이 패륜한 죄인을 당장 형틀에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살인죄와 횡령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민기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무능함과 방관이 어머니를 괴물로 만들었고 아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은수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부인,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나는 정말 몰랐소. 은수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도현이가 아파서 울 때 어머니 편을 들며 외면했던 당신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포졸들이 조씨 부인을 끌고 대문을 나갔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화려했던 민씨 가문의 명예는 땅바닥에 처박혔다. 텅 빈 마당에 은수와 민기준만이 남았다. 바람이 불어와 은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원수는 파멸했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은수의 가슴 한구석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공허했다. 승리했지만 그녀가 가장 원했던 아이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옥 같은 집과의 마지막 정리뿐이었다. 관아의 형틀 위에서 조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살점이 튀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양반가의 위엄은 바닥에 뒹굴었다. 사또는 그녀에게 살인죄와 횡령죄를 물어 관노비로 전락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평생 남을 부리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천한 신분이 되어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민씨 가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똥물에 처박혔고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관아에 귀속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다. 아이고, 내 돈, 내 손주, 다 내 것인데, 으흐흐.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조씨 부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돈주머니를 챙기려 애썼다. 그 비참한 몰골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탐욕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다. 그러나 은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통쾌하지 않았다. 원수가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죽은 도연이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값비싼 비단옷도 폐물도 챙기지 않았다. 오직 도연이가 입었던 베네 저고리와 작은 신발, 그리고 아이의 위패만을 하얀 천에 소중히 감쌌다. 안방 문을 열자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던 민기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찬한 눈으로 은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부인, 여보, 제발 떠나지 마시오. 어머니도 벌을 받았고 이제 다 끝난 일 아니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잘하리다. 은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쳐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듯 옷자락을 털어내며 말했다. 다 끝났다고요. 당신 눈에는 자식 죽인 어미가 벌 받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은 어머니 뒤에 숨어 아내와 자식을 외면했던 공범입니다. 내 아이를 죽인 집안 사람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민기준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다. 도연이를 봐서라도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오. 그의 애원은 비겁하고 이기적이었다. 은수는 품에서 미리 써둔 이혼서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 한 장이 그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칼날이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남남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내 아들의 아비라는 사실조차 치욕스러우니까.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는 순간
3년 전 꽃가마를 타고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설렘과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가슴에 박힌 못뿐이었다. 하지만 그 못을 뽑아내고 피를 흘릴지언정 썩어가는 살을 도려냈다는 사실에 숨통이 트였다.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지만 은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민씨 가문을 등지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갔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바람조차 감옥 같았던 시댁의 공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수는 품속의 위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가자. 도연아,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 엄마랑 둘이서만 살자.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하는 곳으로.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상처 입은 짐승이 숲으로 돌아가듯 은수는 홀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가 걷는 길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발자국을 지워갔다. 마치 과거의 고통을 덮어주려는 듯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부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의 주인은 과거 피눈물로 한양을 떠났던 은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가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훈장님, 오늘은 무슨 글을 배우나요? 어제 배운 것은 다 외웠습니다.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은수의 치마폭에 매달렸다. 흑투성이 얼굴에 핀 해맑은 미소들을 보며 은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개 중에는 죽은 도연과 또래가 비슷한 아이도 있었고 도연이처럼 몸이 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사는 아이도 있었다. 은수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눈물이 아닌 따뜻한 손길로 승화시킬 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도연에게 못다 준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거두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은수는 장터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쌀과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활기찼다. 은수는 익숙하게 채소가게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콩나물 한 줌을 더 얹어받았다. 그때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혀를 차고 있었다. 저 미친 할망구 또 왔네. 티으, 양반집 마님이었다는데 어쩌다 저 꼴이 되었을꼬. 은수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헝클어진 백발을 산발하고 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보였다. 노파는 바닥에 떨어진 썩은 사과 조각을 주워들고는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품에 넣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검게 때가 낀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 비록 세월이 흘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졌지만 은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조씨 부인이었다. 관비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늙고 병들어 쫓겨난 모양이었다. 한때 서슬퍼런 권위로 며느리를 짓밟고 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본능뿐이었다. 노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내 돈, 내 며느리가 가져온 돈, 우리 도연이 약값해야 하는데 이건 알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과거의 망상 속에 갇혀 있었다.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돈을 찾는 그 목소리에 은수의 심장이 잠시 요동쳤다. 분노일까? 연민일까? 은수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천천히 펴냈다. 지금 저 노파에게 분노를 쏟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은 도연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세월의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저토록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 자체가 이미 하늘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기억조차 온전치 못한 채 평생을 탐욕과 후회의 굴레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터였다. 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노파가 고개를 들어 은수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흐리멍덩한 눈동자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밥이나 한 덩이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비굴한 눈빛뿐이었다. 은수는 품에서 엽전 몇 덜을 꺼내 노파의 앞에 툭 던져주었다. 그것은 적선이 아니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는 마지막 군이었다. 맛있는 거라도 사드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십시오.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엽전을 줍느라 허겁지겁 기어다니는 노파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수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했다. 장터를 빠져나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서늘했던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비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사라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녀를 반겼다. 훈장님,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은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가장 어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은수의 차가웠던 가슴을 녹여주었다.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은수는 뒤뜰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작은 봉분이 하나 있었다. 도연의 유골을 수습해 만든 작은 무덤이었다. 은수는 무덤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주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어. 네가 있는 그곳도 오늘 밤하늘처럼 평온하겠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아이가 네, 엄마, 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먼저 간 아이의 목까지.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달빛이 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며느리의 품에는 차가운 위패만이 남았습니다. 상처 입은 모성애가 그려낸 슬픈 결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 더 깊고 애절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